네, 어느덧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과목의 마지막 강의로서 5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찍을 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과목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 사무경영관리개론, 세 번째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네 번째 정보통신 개론이 있는데, 자, 제가 강의를 제작할 때는 첫 번째 과목과 두 번째 과목을 찍고 마지막 통신 과목을 찍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일반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본강에서는 저는 지금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통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학으로 혼자 공부해도 된다.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독학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낭비한 시간들이 사실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독학으로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 30%권에 들어서 합격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가능한데 굳이 강의를 왜 들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시험 치는 학생들은 거의 95% 이상 합격을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믿으세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과목 자체가 컴퓨터공학과나 또 사무자동화 관련 학과에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이 모든 과목들을 불과 저는 지금 과목당 지금 4강 내지 5강으로 끝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제 5강에 부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고 운영체제 부분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이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이 운영체제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간에 뭐 자료구조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컴퓨터공학과에서 자료구조론이라는 과목을 거의 한 학기, 두 학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 20년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강의는 재밌게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본 강의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주 반복을 해주셔야만 고득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역시나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부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부분 본 강의도 아주 재밌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이번 그 프로그래밍 일반의 마지막 과목인 셈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그 슬라이드 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욕심상 막 다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흐름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자, 이런 그 텍스트나 이런 부분이 많은 거는 감안해 주시고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4강을 통해서 C 언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뭐 여러분 보고 지금 그 C 언어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테지만, C 언어라는 게 나는 지금 비전공자지만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구나 라는 개념 정도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앞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자, 부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머 혼자서 그 많은 몇만 라인, 몇 백만 라인 되는 프로그램을 다 짤 수는 없어요. 보조 프로그래머라든지 여러 명의 프로그램이 각각 맡은 모듈 부분을 프로그램을 짜서 나중에 그걸 다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해서 하나의 큰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서브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자, 부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모든 로직을 넣게 되면 자체가 길어지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부프로그램으로 가서 짧게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얘를 땡겨와서 쓰고 필요할 때마다 땡겨와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 번의 정의로 반복되는 계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죠. 내가 원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면 되니까. 부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부프로그램을 종종 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료구조라는 부분인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구조라는 부분은 자료구조론이라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다 필요 없고 다 줄여서 제가 몇 가지만 넣어놨어요. 자, 자료 구조에서 이 자료 구조란 말은 컴퓨터가 자료란 말이 그 영어로 하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에서 자료 구조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말이 스택이라는 말과 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뭐 덱큐라는 것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조그만한 저장 공간 A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이거를 코딩해서 표현하면 A는 10이다. 10을 A에다가 넣어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라는 저장 공간을 이렇게 항아리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A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B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C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차곡차곡 쌓이죠? 그럼 필요할 때마다 또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낼 때 A 넣고 B 넣고 C 넣었으면 끄집어낼 때는 이 A를 못 끄집어내요. A 위에 B가 쌓여져 있으니까 A를 바로 끄집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빼낼 때는 C부터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B를 빼내고 그 다음에 A를 빼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 먼저 들어간 거, first로 들어간 거는 A입니다. A. 그쵸? 마지막에 들어간 last로 들어간 것은 C예요. 그래서 last로 input된 것은 output,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first로 out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줄여서 last in, first out. last로 들어간 C는 나올 때는 first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리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넣고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스택에서 묻는다면 나올 수 있고요. Q라는 의미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그래서 A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B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요. C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어디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터널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맨 처음에 들어간 것은 A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뭐가 먼저 나오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쵸? 역시나 A가 먼저 나오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irst로 input된 것은 first로 output된다 이 말이죠. FIFO 구조를 가진 게 바로 Q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서브루틴 호출 형태를 처리하는데 복귀 구조를 저장하고 조합하는 용도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로서 얘는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진다.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요. Q는 입구와 출구가 서로 다른 구조로서 이 그림 형태로서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덱Q라는 거 있는데 구조는 Q랑 똑같이 생겼는데 들어갈 때 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일로 나왔으면 들어갈 때 또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가 덱Q라 그럽니다. 양쪽 출입이 다 가능한 거. 자,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구역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으로 나누는데 말 속에 의미 있어요. 시간 구역성,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공간 구역성은 공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사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언급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시간 구역성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공간 구역성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정도만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 전달 방법 역시나 요 명칭만 지금 이번 시간에는 봐두세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call by name이라는 거 명칭만 봐두세요. 자, 부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 부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가 서브루틴, 자, 코루틴. 자, 그리고 부 프로그램 선언 시 명시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부 프로그램 이름과 존재와 인자를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만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서브루틴이 뭔지, 코루틴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눈도장만 찍어둡니다. 자, 그래서 활성 레코드 부분에서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변환 주소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이제 매크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매크로라는 말도 부 프로그램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매크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거 쓰면서 한 번쯤 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일련의 동작을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죠. 반복되는 일련의 명령들을 하나의 어떤 블록으로 묶어서 그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만 명령을 내리면 바로 실행되게 하는 거. 사실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계단을 1층부터
뭐 그 10층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되다 보면 한 5층쯤 올라갔을 때 이거 지금 다시 3층에 내려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기 귀찮단 말이죠. 그럼 3층에서 해야 될 일을 엘리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할 때마다 부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그 내용을 처리해 준다.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매크로로 정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별로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부작용이라 하죠. 그 좋지 않은 요소를 이제 부작용, 영어로 하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 내용 한번 읽어보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여 함수의 결과를 반환할 경우,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써내놓고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 상태에 따라서 함수의 그 값 자체가 반환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명이라는 걸 쓰죠. 자, 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본래의 이름 말고 하나의 그 알아보기 쉬운 별명을 지어서 그 별명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실명 외에 뭐 닉네임 같은 거 쓰면서 좀 더 활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프로그램과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사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운영체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만 해도 역시나 한 학기, 두 학기 이상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지금 남은 시간 한 3, 40분 만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 프로그램 뭐 나오는데, 우리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죠.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데,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쓰는 모든 게임들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앱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어셈블러, 사실 이 어셈블러는 그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운영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번역하면서 기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했을 때 저급 언어에 속하는 게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였죠. 그러니까 저급 언어에 속하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운영체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셈블러라는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거죠. 어셈블러라는 게 운영체제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크로 프로세서에서도 이제 매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반복적인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것도 운영체제 내부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시험에 나오는 얘기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이 로더라는 말, 그리고 링크라는 말. 자, 로드를 시키고 링크를 시켜요. 우리가 앞서 1강인가 2강에서 프로그래밍 일반 1강인가 2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까지 원시 프로그램이 생기면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컴파일러라는 번역기가 필요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다시 연계 편집을 해서 링커를 시키고 로드를 시킨다. 이 순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 로더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게임이 그 스마트폰에 메모리에 상주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전원을 꺼버리면 그 게임이, 껐다가 다시 키면 그 게임이 원래대로 다시 나오느냐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기억장치에 상주하고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올라와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전원을 끄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앱들은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구입할 때 나는 뭐 64기가를 구입한다, 128기가를 구입한다, 이 말은 그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보조 기억장치의 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PC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PC를 구입할 때 나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 용량을 뭐 1TB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보조 기억장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 나는 뭐 4기가 메모리를 쓰겠다, 8기가 메모리를 쓰겠다, 16기가 메모리를 쓰겠다는 것은 주기억장치 용량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우리 인간이 들고 다니는 뭐 책가방,
속에 많은 책들이 들어있다면 그 책가방은 보조 기억 장치가 될 거고 여러분 인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로드를 시킨다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 올린다는 의미인데 그때 사용되는 이 네 가지가 할당, 연결, 재배치,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라는 거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할당, 2번 연결, 3번 재배치,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살표를 쭉 꺼놨죠. 이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로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할당부터 하고요. 할당. 그 다음에 그 할당된 것을 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서로 재배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올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클럽에 가면 부킹을 주로 하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외우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클럽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뭐 박찬호가 나오죠. 뭡니까 이거?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던데요. 삐끼 맞나요? 자, 삐끼가 나와서 자, 손님 몇 분이십니까? 뭐 2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죠. 자, 테이블에 앉혀줍니다. 그게 뭡니까? 할당이죠, 할당. 그죠? 할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부킹 시켜주죠. 다른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이 끝난 거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파트너 정해야 되죠. 그죠? 파트너 정하면 재배치, 자리를 다시 바꿔 앉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재는 뭡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면 되는 자 이런 형태 제가 쉽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순서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링컨은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통해서 번역을 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목적 프로그램을 링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로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운영체제 이제 정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이제 워밍업을 하고 이제 운영체제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그죠? 기계와 일반 컴퓨터 사용자 또는 컴퓨터에 실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중간에 위치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다. 지난번에도 역시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PC를 사용해서 어떤 게임을 하든가 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려면 반드시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계에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탕화면이 나온다는 것은 그 윈도우즈라는 자체가 운영체제가 되는 거니까 윈도우즈가 하는 역할은 우리 사용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과 컴퓨터라는 기계와의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한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험에는요.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즈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산업기사 아닙니까? 최소한 2년제 2학년 이상이 돼야 되고 4년제 3학년 이상이 돼야만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 관련 자격증 중에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자격증이 있죠. 1급이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으로서 누구나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래도 중고등학생들도 시험 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상을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뭐 영어로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개인용 PC에서 쓰이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는 윈도우즈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따 우리 수업 시간 맨 뒷부분에 가면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어요.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개념은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분이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이제 가슴속에 팍 와닿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윈도우즈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즈를 생각하세요. 자, 윈도우즈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컴퓨터를 켰을 때 바로 부팅이 되면 좋겠죠? 응답 시간이 빨라야 돼요. 응답 시간의 단축. 그죠? 응답 시간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처리량.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좋겠죠? 처리량이 좋아야 돼요. 처리량의 증대. 그죠?
그리고 자꾸 오류가 안 나고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신뢰도가 향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뭡니까? 그렇죠. 역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사용 가능도 뭐라 할까요? 향상. 자,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적은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이 네 가지를 딱 넣어놓고요. 어느 하나의 뒷부분의 말을 바꿔요. 어떻게? 응답 시간의 향상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사용 가능도 향상인데 뭐 단축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단축이란 말은 줄인다는 얘기죠. 증대 향상의 말은 높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줄이되 나머지는 크게 하는 게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인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운영체제의 구성은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다음 페이지 나오죠?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그쵸? 자료죠, 자료. 저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첫 번째 글자 따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다음 페이지에 처리 프로그램 나오죠? 처리 프로그램도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문 이렇게 외웠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다음 중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언어 번역, 2번 서비스, 3번 문제 처리, 4번 감시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감시 프로그램, 2번 자료 관리 프로그램, 3번 작업 관리 프로그램, 4번 뭐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첫 번째 글자 따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영어로도 나오니까 영어로도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영어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이 뭐냐 했을 때 사실 틀릴 사람은 없어요. 뭐 전체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처리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니까 자료 관리 프로그램은 뭐냐? 파일의 조작, 파일이라는 자체가 자료가 되는 거고,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작업의 연속적인 진행이고, 말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틀릴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뭐 감작대, 다음 페이지 언서문 이렇게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운영체제, 운영 방식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따로 외울 건 없어요.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핵심 키워드만 한번 찾아볼게요. 일괄 처리라는 것은 배치 프로세싱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급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출퇴근한 것을 모두 조회해서 한 달 후에 그 사람의 급여가 지급되죠.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의 반대는 실시간 처리인데, 실시간 처리는 뭡니까?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실시간 처리죠. 은행 업무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은행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돈을,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만 찾겠습니다 하고 은행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은행이 하는 말이, 자, 고객님, 저희 은행은 일괄 처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한 달 후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뭐 항공기 좌석 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지만, 급여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다. 자, 그 개념으로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분할 처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시간을 쪼갠다는 의미죠. 자,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램, 요거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둘 다 멀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중이라는 말. 근데 얘는 다중 처리고 얘는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뭐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다중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처리라고 하는 것은 멀티, 이거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멀티 프로세서, 세스, 뭐 또는 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프로세스가 뭡니까? 처리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는 2개 이상의 CPU가 뭐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라 그래서 컴퓨터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죠. 그러니까 CPU, 처리하는 기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중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이라 얘기하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얘는 프로그래밍이니까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자,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운영체제 운영 방식을 기억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 말 그대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컴퓨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분산 처리 시스템.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를 막 이렇게 검색하고 네이버를 주로 포털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뭐 다음을 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 근데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같은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SNS를 한다든가 다음에서 어떤 포털에서 무슨 그 검색을 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뭐 지진이 뭐 발생했어요. 근데 지진이 저쪽에 어디 뭐 그 서울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서울 지역의 어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서버가 뭐 다운된다든가 그럴 경우 생기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 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 지역은 되게끔 해놔야 돼요. 일단은 복구가 될 때까지. 만약에 서버를 하나에만 두고,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본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한라산이 뭐 이렇게 폭발을 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랬다, 그래서 그 서버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전국이 다 마비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서버를 전부 다 분산시켜 놓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사고가 나더라도 나머지 지역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분산 처리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운영체제에서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관리 부분인데요. 자, 프로세스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띄워놓은 프로그램, 여러분 엑셀 더블클릭, 파워포인트 더블클릭, 뭐 워드 프로세스 더블클릭, 인터넷 익스플로러 더블클릭 해서 작업 표시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올라가 있죠. 그 프로그램이 현재 뭐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프로세스의 상태는 생성 상태가 있고, 또 준비 상태가 있고, 실행 상태가 있고, 대기 상태가 있고, 종료 상태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요 PCB라는 게 가끔씩 PCB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종종 됩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마지막 강의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말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또 말이 너무 느리면 또 졸리고 막 그래요. 그죠? 자, 잠 깨시고. 자,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구조다. 이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PCB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PCB에 속해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PCB에 속해 있는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구조로서 프로세스의 현 상태와,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현 상태, 그리고 고유한 식별자, 이런 것들이 PCB 안에 들어있고요. 프로세스에 역시나 우선순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CPU 레지스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PCB를 여러분 그 신분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분증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증 안에 여러분 현 주소, 현 상태, 현 주소가 들어있을 거고, 식별자, 남자냐 여자냐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그러니까 쉽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이, 그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겠죠? 뭐 경로 우대 사상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주자, 뭐 이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인터, 뭘로 예를 들면 될까요? 뭐 학교를 어디 다니고 있는지, 뭐 그렇게 예를 들까요? 또 프로그램 카운터,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PCB를 신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이제 주관식은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서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interrupt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자, 문맥 교환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 운영체제 과목을 공부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줄여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러니까 문맥 자체가 그 앞의 개념하고 뒤의 개념이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용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터럽트는 컴퓨터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갑자기 뻗었어. 뭐 아무것도 안 돼. 키보드 아무리 눌러도 안 돼. 그쵸?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컴퓨터가 중단되는 상태. 그래서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인터럽트.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잠시 작업 수행을 멈추고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한 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해요. 인터럽트. 기억해 주세요. 자, 문맥 교환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교체할 때 교체되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기억시켜 두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이전 상태를 복구해서 처리에 넘겨주는 작업이다. 자, 의미 자체가 좀 어렵죠? 자,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메모리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의 용량, 여러분 집에 쓰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만약에 4GB다. 그럼 4GB 이 용량은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다 상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든가, 게임 2를 한다든가, 파워포인트를 한다든가, 뭐 워드를 한다든가, 많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다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메모리를 다 찼어. 꽉 찼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모리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뭘 실행시키면 실행이 돼요. 조금 버벅거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또 다른 A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얘가 들어가면서 어느 하나를 밀어내요, 바깥으로. 현재 여러분 화면에 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중단시키지 않았고 떠 있긴 하지만 잠시적으로 밀어내요. 그 밀어낸 자리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려주는 거야. 지가 알아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못하는데 컴퓨터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A 실행시켰다가 B 실행시켰다가 C 실행시켰다가 막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는 메모리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막 하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노트북이나 개인용 PC를 오래 쓰고 싶으시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막 띄워놓지는 마세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쓰다가 필요 없는 건 다 닫아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컴퓨터를 재부팅 시켜주시고, 그러다 보면 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막 사용하다가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안 끄잖아요. 그러니까 뚜껑만 이렇게 닫아버리잖아요. 그 뚜껑만 닫아버리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사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의 뚜껑을 닫았지만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만 메모리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용량이 계속 차고 메모리가 계속 뜨거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노트북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더라도 컴퓨터가 좀 버벅대거나 이럴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센터에 전화하니까 일단 에이스센터 직원은 뭐랍니까? 컴퓨터를 재부팅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부팅 시키는 얘기가 뭡니까? 현재 들어있는 메모리를 싹 다 지우고, 이 메모리는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키면 안에 내용이 다 지워지니까 싹 다 지우고 다시 활성화 시키니까 잘 될 가망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는 것도 컴퓨터를 오래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문맥 교환이 그런 개념이었고요. 자, 이어서 스레드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따라 문맥 교환, 앞서 문맥 교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러한 자주 교체되는 그 문맥 교환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운영체제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소프트웨어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합니다. 요 개념만 스레드가 뭐냐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스케줄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스케줄링 하면은 우리가 뭐 보통 우리 인간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도 스케줄을 잡듯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도 스케줄링이 제대로 돼 있어야 운영체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스케줄링의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를
간을 서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끔 잘 배치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러한 스케줄링의 개념은 크게 선점형 스케줄링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비선점형 스케줄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점형과 비선점형. 우선 여러분들은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은 라운드 로빈, SRT, 다단계 피드백 큐 이런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면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요. FIFO, SAF, HR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음 중 선점형 스케줄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앞에 선점형은 말이 좀 길어요. 그죠? 뭐 SRT는 짧지만 비선점형은 좀 짧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FIFO, SAF, HRN이 비선점형이다. 나머지는 다 선점형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고, 아무튼 선점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선점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작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CPU를 점유하는 방식이다. 선점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CPU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그 멀티가 잘 안 되는, 저 같은 경우에 멀티가 진짜 안 되는데, 여러분은 멀티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받으면서 뭐 TV 보면서 뭐 글을 쓴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여성분들이 멀티가 더 남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 선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작업들은 다 all stop.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자, 비선점형 개념 볼까요?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점유할 수 없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CPU가 독점하는 상태.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선점형은 컴퓨터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작업 중인 프로세스 작업 중인 것을 일단 중단시키고 캔슬하고, 그리고 CPU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비선점형은 프로세서가 CPU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점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CPU를 독점하는 방식. 자, 개념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라운드 로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라운드 로빈. 각 작업은 주어진 시간 동안만 작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이 A 작업, B 작업, C 작업이 있어요. 3개의 작업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작업은 A 작업이 막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하기는 힘드니까 A 작업이 막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얘는 5분만 해라. 이렇게 타임을 딱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B 작업 얘도 5분만 해라. C 작업 얘도 5분만 해라. 5분. 타임 슬롯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A 작업 5분 하고 B 작업 5분 하고 C 작업 5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A 작업은 원래 한 10분은 걸리는 작업이야. B 작업은 5분 걸리는 작업이지만 C 작업은 15분이 걸리는 작업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안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맨 먼저 온 A를 먼저 5분간 처리하죠. 그 다음에 B 처리하죠. 그 다음에 C 처리하죠. 그럼 다시 뭘 해야 돼? 다시 A를 처리해야 돼요. A. 몇 분간? 5분간. 그 다음에 또 뭘 처리해요? B 처리하죠. 근데 B는 뭐야? 여기서 5분 동안 끝나버렸잖아.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럼 C 처리해요. C 얼마? C 5분간 처리하고, 또다시 A는 끝났죠? A는 10분간 하는 거니까 여기서 5분, 여기서 5분 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B도 끝났으니까 나머지 C 한 번 더 5분간 처리해 주면 되죠. 타임 슬롯을 만들어 놓고 그 교수님이 그 20명의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써오라 그랬어요. 뭐 그 장수는 상관없이 리포트 써와라. 그러면 나는 일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한 명당 5장씩만 검사해 주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5장을 써갖고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10장을 써온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0장을 써온 친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학생 딱 불러서 5장 딱 검사하고, 첫 번째 학생이 만약에 30페이지를 만들어 왔다. 그럼 5페이지 검사만 딱 해주고 25페이지 남은 상태에서 니 다시 저 뒤에 가서 다시 줄 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분, 그러니까 5페이지 검사, 5페이지 검사, 5페이지 검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온 사람들은 왔다가 다시 검사 받고 다시 뒤에 가서 줄 서고 다시 뒤에 가서 줄 서고, 이게 뭐야? 이게 라운드 로빈 한다는 얘기야.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나의 개념만 알아두시고, SRT, Shortest Remain
remaining time에서 가장 짧게 남은 것을 먼저 처리해 준다라는 얘기고,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리포트 검사한다 했는데 여기 중에서 제일 짧게 해온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은 20장, 어떤 사람은 30장, 어떤 사람은 1장을 갖고 왔어. 1장 갖고 온 사람 제일 짧은 애. 너부터 와. 너부터 검사해 줄게. 이게 뭐야? SRT 방법. 그죠? 자, 다단계 피드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선점령에서는 FIFO, First in, First out. 얘는 뭡니까? 자, 오늘 12시에 여러분 리포트를 검사해 줄 거니까 12시까지 와라 라고 했는데 12시까지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11시 반에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지각하고 12시 반에 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친구를 먼저 해주는 거야. First in, First out. 자, SJF는 역시 shortest job first. 수행 시간이 역시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거. 앞에 SRT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비선점이라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 HR는 짧은 작업 시간을 긴 작업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식. 자, 이런 거. 자, 여기서 FIFO 정도만, 또 SJF 정도만 어떤 거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점령과 비선점령을 구분하는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점령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선점령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병행이라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쓰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상호배제. 병행 프로세스에서 상호배제, mutual exclusion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시험 문제에서. 한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할당된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원을 요구한 프로세스는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상호배제죠. 화장실 생각하면 어떨까요?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바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볼일이 다 보고 끝나고 나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상호배제다. mutual exclusion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착상태라는 말 나오네.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자,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여 무한정 기다리게 함으로써 결국 해당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요.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요.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요. 자,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야, 지난번 내가 빌려준 1,000원 좀 갚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어, 갚아줄게. 내가 B라는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갚아줄게.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 돈 갚아라 하니까 B라는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갚아줄게. 내가 C라는 친구한테 빌려준 게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갚아줄게. 어떻게 돼요? 세 명이 영원히 돈을 못 받아요. 물고 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착 상태. 데드락.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데드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데드락, 얘는 뭐냐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그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호 배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상호 배제, 2번 점유화되기, 3번 비중단, 4번 순환되기. 자, 이게 각각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상호 배제는 또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나타냈고, 상호 배제가 뭐였어요? 각각의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통제권을 요구한다. 상호 배제가 뭐라 했어? 앞에서 뮤추얼 엑스클루스. 한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한다면 다른 분은 못 들어간다. 화장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개념처럼 나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안 돼, 접근하지 마, 뭐 이런 개념을 쓰게 되면 그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교착 상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조건 4가지의 명칭을 기억해 둡니다. 다음 중 교착 상태 회피 조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틀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1번 상호 배제, 2번 점유화되기, 3번 순환되기, 4번 여기 비중단이잖아요. 비중단. 그죠? 근데 비중단, B자 빼고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어로 나온다면 이 앞에 none을 빼고 non preemption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reemption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틀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B자 뺀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중단, 순환되기 네 가지가 교착 상태 발생 피해 조건,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동기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된 정보통신 개론에서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둘의 상태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동기화의 반대는 비동기화가 되겠고,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프로세스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에 순서를 정해준다. 뭐 동시에 뭐 존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싱크로나이제이션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관련 용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세마포라는 용어와 그리고 모니터라는 용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쓸 때 쓰는 그 모니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세마포는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방법이고요. 반드시 상호 배제, 앞에서 말했던 그 상호 배제 원리가 지켜져야 하는 공유 영역에 대하여 각각의 프로세스를 접근하는 방식인데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키워드 가르쳐 드릴게요. 키워드가 이거 P연산자와 V연산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P연산, V연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세마포가 답이에요. P연산, V연산 어쩌고 저쩌고 세마포. 그죠? 제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거 다 공부하고 외우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20년간 나온 문제에서 세마포가 답이 되는 문제에서 P연산, V연산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쵸?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모니터는 이거 역시 그 상호 배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모니터 역시 병행다중 프로그래밍에서 상호 배제를 구현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 기법이기 때문에 모니터 하면 또 뭐 생각하라? 화장실 생각하라.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바깥의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돼요. 됩니까? 자, 공유자로 활동하기 위한 병행성 구조로서 자료의 추상화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호 배제에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단원 네 번째죠.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인데, 자,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계층화되어 있다. 자, 중앙처리장치, 캐시 메모리, 주기억, 보조기억장치 나오는데 얘는 그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CPU죠. CPU 속에도 기억장치가 존재해요. 그 CPU 속에 기억하는 기억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레지스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인데 CPU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주기억장치의 속도는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엄청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주기억장치가 빨리빨리 저장하고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오니까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걸 뒀어요. 캐시 메모리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캐시 메모리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다.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메모리에 대한 속도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되겠죠? 자, 주기억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부분도 세 가지인데요. 자, 인출 전략, 배치 전략, 그리고 교체 전략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문제 나온다면 인출, 배치, 교체, 그리고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제목 명칭 일단 봐두시고요. 배치 전략 중에서도 역시 세 가지로 구분하니까 first fit, best fit, lowest fit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인출 전략, 배치 전략, 교체 전략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이와 관련 문제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irst fit, best fit, lowest fit 세 가지가 또 배치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상기억장치입니다. 자, 가상기억장치는 지난 사무장 시스템에서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존재하는 기억장치는 아니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는 기억장치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개인용 PC가 있다면 메모리가 4GB라면 하드디스크는 1TB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PC가 뭐
1테라 아니면 뭐 500GB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것마다 몇 배예요? 거의 100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억장치 용량은 요만하다면 보조기억장 용량은 이따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드디스크 용량이 항상 남아 돌죠. 주기억장치는 항상 부족하죠. 그럼 주기억장치를 더 키우면 좋겠죠. 4기가를 8기가, 16기가, 32기가 늘려주면 좋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비싸잖아요. 그럼 컴퓨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맨날 남아 돌죠. 보조기억장치 일부분을 떼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상메모리다, 가상기억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상기억장치 구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 이 기법도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 나오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운영체제의 가상기억장치에서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다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수가 상당히 많이 넘어왔죠. 자, 마지막입니다. 유닉스입니다. 유닉스. 유닉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산업기사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아는 척을 꼭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죠. 여러분은 제 얼굴을 알잖아요. 혹시 조대호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다면 제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또는 산업기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자, 유닉스 운영체제 특징은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에 쓰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유닉스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대화식 운영체제고요. 다중 작업 가능하고요. 다중 사용자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멀티태스킹, 멀티 유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이식성이 아주 좋아요. 이식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C 언어의 특징 우리가 배웠었죠. C 언어가 뭐예요? 이식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C 언어로 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닉스는.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분산 처리 가능하고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운영체제, 유닉스 운영체제 구성 세 가지. 다음 중 아닌 것은 자주해야 돼요. 유닉스는 커널이라는 부분과 쉘이라는 부분과 유틸리티 부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닉스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조건 3개랑 나머지 하나 넣어서 틀린 답 찾기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잘 물어요. 커널과 쉘을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줍니다. 커널은 대빵이에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한다. 뭐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간의 통신 관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커널이 하는 역할이고 쉘이 문제가 답이 되는 문제라면 반드시 명령어 해석기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명령어. 옛날에 쓰던 우리 도스 혹시 아세요? MS 도스라 그래서 C 프롬프트 이렇게 나와서 dir 치고 엔터 치면 파일 목록 쭉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색 화면에서 명령 내리는 이런 형태가 유닉스 운영체제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명령어들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쉘이라는 얘기예요. 쉘이 없으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되고 있잖아. MS 도스에서도 이러한 명령어, 물론 얘는 내부 명령이기 때문에 커맨드 컴에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포맷을 하고 있다. 포맷.com 이런 명령어들은 전부 다 이 커맨드 컴 안에 들어 있는 게 커맨드 컴이 외부 명령어죠. 자, 죄송해요. 외부 명령어는 따로 파일로 존재하지만 이런 dir 같은 내부 명령어는 파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커맨드 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dir, 뭐 copy, 뭐 이런 명령어들은 커맨드 컴 안에 다 들어 있어서 그냥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을 내리면 바로바로 실행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커맨드 컴이고 유닉스에서는 그런 명령어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쉘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쉘 나오면 명령어, 커널 나오면 관리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유틸리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널 안에 들어있던 유닉스의 명령어들 가끔씩 시험에 한두 개씩 등장을 합니다. pwd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한다. PWD의 D가 디렉토리의 약자다. 보시면 되겠고요. finger, 손가락이죠. 사용자의 정보, 사용자 정보를 손가락으로 조회한다는 거. PS,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파악한다. 리스트. 후, 현재 로그인 중인 각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자, 이게 유닉스 명령어가 이거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일 관리 명령어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그 명령어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명령어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눈으로 봐두세요. 그냥. 정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과감하게 틀리세요.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점수가 높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 다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100개 용어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어느 하나의 보조 자격증을 하나 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제가 줄여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약자를 잘 보세요. LS니까 뭐 현재 드리드 파일을 출력한다. 뭐 리스트 뭐 이런 약자겠죠? 복사니까 CP하면 카피의 약자겠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두 개 잘 나오더라고. 요거 캡 고양이가 아니라 파일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도스에서는요,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타입. 그죠? 타입 a.txt 하면 이 a.txt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쫙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ch모드는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쓰는 모드다. 저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더라고요. 자, kill, shutdown.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ode. 이 inode는요, 이 유닉스에서는 inode잖아요. 우리 앞에 P10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한 3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P12가 뭡니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서 제가 신분증을 예를 들으라 했었잖아요. 이 inode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닉스 속에 들어있는 이 inode는 그 파일의 이름, 크기, 소유자, 파일의 종류, 여러 가지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 inode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죠?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가 저는 이제 사무장 시스템, 경영관리 개론, 그리고 통신, 그리고 프로그래밍 일반으로 마지막으로 찍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 다 들으셨으면 이제 정보통신 개론으로 넘어가서 개론 강의, 통신 강의도 아주 재밌어요. 그 통신 강의를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과목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점수를 취득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정보통신개론 4과목 중에서 전체가 우리가 20점 만점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에서 여러분 적어도 17점은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틀리라는 건 틀려주면 되지만 문제 자체가 쉽게 나와요. 이 본강의 5강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처음에 몇 문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3회, 2, 3회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 점수가 팍팍 나오는 과목이에요.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이 첫 번째 과목이에요. 저는 목표를 15점으로 잡고 있어요. 사무경영관리 개론은요. 초년생들, 그러니까 회사 경험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신 좀 나이가 젊으신 층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사회적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도 15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통신도 역시 16점 정도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프로그래밍 일반이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 청취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또 좋은 후기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통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주리였습니다.